네,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13학년도 기출문제 29번 문항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문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학교 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 사회 파트가 나온 것이죠. 이 교육 사회 파트는 지금 임용교육학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출제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 있게 보아야 됩니다. 즉 나올 부분들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지금 나와 있던 거 제가 생각해 보자면 이제 기능론의 관점에서 학교 교육이 하는 역할 혹은 문화실조론, 다원론 이런 부분들이 좀 간접적으로 출제가 되었었고, 지금 갈등론이라든지 뭐 신교육 사회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교육의 평등이라든지 출제되지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29번 문항은 교육이 가지고 있는 불평등 혹은 평등 그 두 가지 관점, 즉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에 따라서 나누어진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학자들의 이론들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려운 학자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매우 당황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 교육과 가치 스터디도 하면서 뭐 슐츠, 뭐 애플, 베커, 알티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뭐 노동 인간 자본론, 뭐 노동 시장 분단론 이런 것들 혹은 알티세 이데올로기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시험에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았었어요. 왜냐면 이걸 학교 교육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인데 과연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었지만, 제 기준에 봤을 때는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문제를 마음 먹고 어렵게 낸다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렵게 나올 거다. 교육사회학이 이번 시험에 만약에 교육사회학 파트를 어렵게 내야겠다 하면 이런 부분에서 나오겠죠. 물론 디르케임의 사회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낮고, 슐츠의 인간자본론은 난이도가 한 중 정도 될 거고, 알티스의 이데올로기는 제 기준에서는 한 상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람시가 주장한 것은 헤게모니론입니다. 그래서 헤게모니라고 하는 거는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지배해 나가는 건데, 어떻게 지배하냐, 그 헤게모니를 통해서 지배해 나간다. 그래서 그람시의 헤게모니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디르켐의 사회화, 디르켐은 기능론적 관점을 했던 사람인데, 학교는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회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회화 기능 중에서도 보편 사회와 특수 사회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디르켐이 나올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매우 높고, 근데 파슨스는 뭐 여러 가지 주장을 했지만 그 중에서 좀 유명한 게 사회 유기체설,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애플도 워낙 많은 주장을 했기 때문에 나올 게 딱 교육 사회학에서는 딱히 없겠지만, 굳이 찾아본다면 뭐 저항이론 혹은 뭐 교육 자율성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슐츠는 인간 자본론, 다 아시겠지만 그 기능론 중에 하나인 인간 자본론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콜린스, 그리고 뭐 마르크스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뭐 알티세, 베커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학자들을 또 보자면 뭐 슐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인간 자본론이고, 콜린스는 뭐 그 베버가 주장한 지위 경쟁 이론 알고 계십니까 혹시? 그 부분을 좀 더 체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린스가 나온다면 여러분 또 만약에 나왔는데 떠올리실 게 뭐냐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만약 콜린스가 시험 나왔다 그러면 교육 사회에서 지위 경쟁 이론을 물어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교육이 왜 자꾸 이렇게 교육이 왜 자꾸 그 과잉 교육 현상이 나타나느냐, 높은 학력을 요구해야 되느냐. 그래서 콜린스는 지위 경쟁 이런 관점을 추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로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마르크스는 너무나 유명한 이제 갈등론적 관점이죠. 유물론을 제시한 마르크스는 나오기가 매우 힘들겠죠. 그 사회주의의 기본 근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너무 학문적인 관점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마르크스 유물론 나올 확률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좀 공부해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알티세, 그 다음에 베커가 남았죠. 알티세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데올로기론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출제자라면 저는 알티스의 이데올로기론을 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데올로기론이 미친 영향이 크고요. 그러니까 이 알티스의 이데올로기론으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평등 재생산 이론에 대한 그 시야 이런 것들이 확장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알티스의 이데올로기 이론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의 어떤 지배 집단의 권력을 유지해 나갈 때 폭력적인 억압 기구뿐만 아니라 이데올로적 기구가 있다 이렇게 봤던 거죠. 알티세는 뭐 대표적으로 한 국가가
민중들을 복종시켜 나가고 유지해 나갈 때 폭력적 기구는 뭐 경찰 집단, 뭐 군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민중을 복종시킨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민중이 우리에게 은연중에 우리를 자율적으로 따르게 만드는 게 이데올로적 기구라는 거예요. 그런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게 알티스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종교를 통해서 그렇게 지배 집단이 복종시켜 나갔어요. 복종하도록 만들어 나갔어요. 하지만 현대로 오면서 그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교육이랑 학교라는 거예요. 그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는 대표적인 이데올로적 기구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알티스. 베커는 슐츠와 베커는 둘이 함께 인간 자본론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슐츠와 베커 인간 자본론. 혹은 슐츠와 베커는 인간 자본론을 주장한 것은 꼭 인간 자본론은 기술 기능 이론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기능 이론과도 연관될 수도 있고 인간 자본론과도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나올지는 그 지문을 보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자본론 할 때 이게 어떻게 기술 기능 이론과 연관되어 있는지 둘 다 기능론적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이 인간 자본론은 선별 가산 이론과 노동시장 분단론 이런 것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냐 제가 포인트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일단 답이 3번이기 때문에 일단 디르켄과 슐츠와 알티스를 제가 강조를 하겠습니다. 이 세 학자 먼저 위주로 보고 그 다음에 그람시의 헤게모니, 파슨스 유기체설, 애플의 저항이론, 콜린스의 아까 말했던 콜린스의 지위 경쟁 이론 뭐 이런 것들, 마르크스 유물론, 베커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세부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디르켐의 사회와 슐츠의 인간 자본론, 알티스의 이데올로기 여기에 포인트를 두겠습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나 디르켐의 사회화는 도덕교육, 사회화 교육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사의 입장을 디르켐이 제시한 보편적 사회화의 필요성 관점에서 근거를 들어 서술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교사가 뭔가 도덕교육 혹은 사회화 교육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뉘앙스를만 내비쳤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랑 연관될 가능성이 크냐면 디르켐의 관점과 연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디르켐이 주장한 보편적 사회화라는 게 있는데 그 관점에서 이 도덕교육, 사회화 교육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출제될 수 있다. 이거 설명 다 드릴 겁니다. 여기 보면은 디르켐의 사회화, 알티스의 이데올로기로 이렇게 다 적을 수 있는 분량, 서술형에 나올 수 있는 분량으로 딱 체계화시켜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슐츠의 인간 자본론 같으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 인간 자본론의 관점에서 교육이 사회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서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인간 자본론은 결국 기능론적 관점이거든요. 기능론적 관점 결국은 뭐냐면 학교가 이 사회를 존속하고 유지시켜 나가는데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라고 하는 게 뭐 사회에는 다양한 기구들이 있겠죠. 병원도 있고 그 경찰 기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을 텐데 이 기능론적 관점은 이 학교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관들이 이 사회를 존속시켜 나가는데 그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게 기능론적 관점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사회를 유지시켜 나가냐 그 관점을 보는 거는 기능론적 관점에서 또 다르겠죠. 각 그 기능론 안에 있는 각 학파들마다 또 다르게 보겠죠. 그래서 인간 자본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교육, 즉 학교라고 하는 게 사회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서술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좀 이것도 난이도 중상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기능론은 학교가 사회의 존속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본다. 근데 이 기능론 안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관점들 중에서 하나가 인간 자본론인데 인간 자본론은 어떻게 그 메커니즘 작용하냐, 학교가 사회 평등에 기여하는 메커니즘 뭐냐 이런 부분들을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인간 자본론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뭐냐면 두 가지 한계가 있는데 그거를 선별 가산 이론과 노동시장 분단론의 관점에서 인간 자본론이 가지는 한계점을 한 개씩 딱 두 가지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또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고 알티스의 이데올로기론은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데올로기적 기구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자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 폭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은연중에 그 복종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해낸 어떤 대표적인 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어떤 지배 집단이 민중들을 복종시키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데 대표적인 기구로 억압적 기구와 이데올로적 기구가 있다는 이 차이점을 나눠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보면 알티스의 이데올로지 관점에서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어떻게 학교가 재생산하게 되는지 서술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아까 갈등론적 관점은 학교가 그 사회의 존속 유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는 이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존속 유지하는데 그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갈등론은 지배 집단의 어떤 이득, 지배 집단의 사고 방식이 그런 불평등이 재생산되는데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게 갈등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교는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배 집단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그런 사상들을 재생산, 다시금 그 다음 세대로 넘겨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근데 이 갈등론도 그 합의 유형들이 워낙 많습니다. 경제적 재생산 관점, 문화적 재생산 관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그럼 그 중에서 하나 또 ITS의 이데올로기론이죠. 이데올로기론 관점에서 학교가 어떻게 사회 불평등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냐, 그거의 포인트를 우리가 둬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대표적 억압적 기구와 이데올로적 기구가 있다. 억압적 기구는 군대, 이데올로적 기구는 종교나 학교. 중세 시대에서는 종교였다면 이제 지금 현대 사회는 학교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종교를 믿게끔 만들면서 은연중에 이데올로기를 그 지배 집단 질서를 유지 나간다는 거죠. 종교가. 근데 그게 학교에서 관점으로 바뀌었다는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딱 잘 파악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부터 볼 거냐면 디르케임의 사회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RTS 이데올로기론 보고, 그 다음에 슐츠 인간 자본론 보겠습니다. 왜냐면 나올 수 있는 순위가 1번, 2번, 3번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인간 자본론하고 이데올로기론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비슷하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좀 보편적인 관점에서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이게 좀 더 높습니다. 난이도 이게 좀 더 쉽고, 그 다음에 서술할 것도 뭔가 좀 명확하고, 한 개 한 개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